반갑습니다. 무지개건강 박쌤입니다. 또 일주일이 또 이렇게 후딱 지나가네요. 항상 뭐 멘트가 뭐 특별한 건 없는데 어쨌든 간 뭐 일주일이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가뜩이나 또 이제 어제 오후부터 계속 비가 왔는데 희한하게 또 온도는 또 영상을 계속 유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기상이 좀 이상해진 게 아닌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상당히 추웠잖아요. 근데 이제 또 갑자기 영상으로 올라가고, 대설이 이틀 전이었는데, 아니, 대한이 이틀 전이었는데, 뭐 이거는 완전 봄 날씨가 되고, 느낌이 겨울비가 아니고 봄비라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게 되네요. 그래서 뭐 그건 뭐 날씨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오늘은 이제 마지막 좀 스피드를 내서 무엇을 먹을 것인가. 이제 이거를 마저 이제 마무리 짓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이 책은 워낙 사실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책이고, 어, 내용이 굉장히 좋고, 또 식품영양 쪽에서 미국하고 중국하고 해서 차이나 프로젝트 해가지고 몇 년에 걸쳐서 한 그 연구 결과들을 실어놓은 책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길게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오늘은 이제 챕터 4. 그럼 지금까지 챕터 3부터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챕터 3, 지난주까지 챕터 2까지 했고요. 챕터 3의 제목이 뭐냐면 이게 이제 건강한 영양지침이에요. 파트 3. 그래서 건강한 영양지침. 어떤 것을 먹을 것인가. 그래서 이제 콜린 캠벨 박사는 8가지를 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올바르게 먹기 그래가지고 이게 쭉 있는데 어떤 거냐면 건강한 생활 방식이 주는 장점은 막대하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 오래 살 수 있다, 뭐 젊어 보이고 젊게 느낄 수 있다, 많은 에너지를 낼 수 있다, 좋은 식생활을 유지한다는 그 자체가 말입니다. 또 체중을 줄일 수 있다,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출 수 있다, 등등등등 해가지고 뭐 변비를 완화시킬 수 있다, 혈압을 낮출 수 있다, 알츠하이머병을 피할 수 있다, 관절염을 이길 수 있다. 그 외에도 아직 많다. 이 마지막 문장이 상당히 의미심장한 거거든요. 그 외에도 아직 많다. 많은데 과학적으로 안 밝혀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다 밝혀지지 않은 거죠. 식물에 있는 비타민, 미네랄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대 시대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식물 내재 영양소, 파이토케미칼들을 얘기를 하죠. 식물 안에 분명히 존재는 하는데 그게 과학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밝혀지지 않은 것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는 것 자체도 그 외에도 아직 많다.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콜린 캠벨 박사가 제시하는 거, 올바르게 먹기의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영양은 수많은 식품들의 복합적인 활동으로 나타난다.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라고 원칙 1을 제시해 주셨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하나로 이렇게 뭐 병을 고친다든지 뭐 안 좋은 기능을 살린다든지, 그러니까 마법의 탄알 같은 것들은 존재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몇 년 전에 또 그 비타민 쇼크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신문에 또 대대적으로 났었거든요. 뭐냐면 독일의 과학자가 연구를 한 거죠. 정말 비타민이 그렇게 좋은가? 그래갖고 비타민 A를 가지고 실험을 했죠. 폐암이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그래갖고 비타민 A를 주기적으로 줬더니 폐암에 더 많이 걸리더라. 라고 논문에 실렸고, 이제 물론 이제 논문 맨 끝에는 뭐 자연식은 아니다라고 이제 기재는 됐지만 그거는 보도에서 빠졌던 상황이었던 거고요. 그래서 뭐 건강기능식품 뭐 비타민 A를 먹으면 폐암에 덜 걸리는 게 아니고 많이 걸린다. 그래서 우리나라 상당히 심각했었거든요. 뭐 그래서 먹지 말자 뭐 이런 운동도 일어났었는데, 진실을 좀 아셔야 돼요. 뭐냐면 그 실험실에서 베타카로틴 하나만 가지고 실험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당근을 먹으면 당근에는 베타카로틴만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인삼이 좋다고 하잖아요. 인삼은 굉장히 훌륭한 식품이죠. 인삼이 좋은데 인삼의 좋은 성분 한 가지만 먹는다 해서 인삼의 효능을 발휘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콜린 캠벨 박사도 이 책에서 원칙 1이 복합적인 활동으로 나타난다. 어떤 특정한 하나를 먹어서 우리 건강이 좋아진다거나 그런 일은 없다라고 말씀을 원칙 1로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그 원칙 1, 그 297페이지에 보게 되면, 우리가 먹는 음식에 들어있는 화학 물질은 좋은 건강을 만들기 위해 협동으로 작용하는 일련의 반응을 일으킨다. 어떤 특정한 한 영양소가 그 모든 걸 해내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화학 물질들은 몸의 모든 부분에서 세포에 이르기까지 세심하게 조절되어 어떤 영양소가 어디로 가고 각각 영양소가 얼마나 필요하고 어떤 반응이 언제 일어날지를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마법의 탄화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장 건강하게 먹는 원칙이 뭐라고요? 골고루 먹어라. 예, 간단하게 표현해드리면 골고루 먹으라는 얘기예요. 299페이지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의 특정 영양소나 화학물질이 건강에 좋다고 외치는 것은 잘못된 정보이며 이런 식의 사고는 지극히 단순하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인 거죠. 원칙 2는 비타민 보충제는 건강을 위한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라는 원칙 두 번째를 제시하셨어요. 거기 이제 내용이 뭐냐면 영양은 수많은 화학물질에 대해 무한히 복잡한 생화학적 시스템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보충제로 섭취하는 단일 영양소들이 자연식품을 대체할 수 있다는 생각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좀 전에 말씀드린 거하고 비슷한 얘기예요. 보충제는 건강으로 이어지지 않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도 있다. 또한 보충제에 의존하려는 사람에게 건강한 식습관의 변화는 자꾸만 멀어질 수밖에 없다. 서구 식습관의 위험은 영양제를 먹어서 극복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일 영양소라는 의미인 거예요. 단일 영양소. 그러니까 어떤 특정하게 몸에 좋다 그래서 어느 날 뭐 카테킨이 녹차에 있는 녹차가 굉장히 좋다 그래서 녹차에 있는 카테킨 성분이 들어있는 어떤 한화를 먹었다고 해서 녹차가 항암 효과가 있고 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복합적으로 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 보충제는 보충제의 의미로 받으셔야 되고 원칙은 뭐냐면 우리가 식습관에서 좋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원칙 3은 식물성 식품의 영양소는 동물성 식품보다 좋다라는 게 원칙 세 번째입니다. 노상 말씀드리지만 원칙이라는 거죠. 음식 화학물이 필수적인 영양소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두 가지가 갖춰야지 필수 영양소가 되는 거예요. 화학물질은 인간이 건강해지기 위해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두 번째가 인체가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해 외부에서 얻어야만 한다. 결국 필수 영양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필수 영양소, 단백질에서도 필수 단백질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서 생성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섭취를 해줘야 우리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서도 식물을 통해서 섭취하는 것이 가장 맞다는 얘기고요. 또 근데 이제 비타민 B12에는 좀 문제가 있다. 이 영양소는 흙에서 발견되는 미생물과 인간을 포함하여 동물의 몸속에 사는 미생물에 의해 만들어지는데 우리 장에서 만들어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므로 음식에서 부족한 양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비타민 B12, 코발라민 같은 경우 코발라민 같은 경우는 식물에는 거짐없다라는 얘기예요. 전혀 없다라는 뜻은 아니지만 거짐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타민 B12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음식을 통해서 섭취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식물에 없기 때문에 베저터리언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국내에서 채식주의자들 같은 경우 제가 건강 케어를 할 때 보니까 건강들이 많이 안 좋으세요. 그러면 식물성 음식을 많이 먹었는데 왜 건강이 안 좋느냐? 비타민이나 미네랄 이런 거는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좀 전에 원칙 3에서 말씀드렸듯이 식물성 영양소가 굉장히 좋긴 하지만 예외적인 상황이 뭐라고요? 비타민 B12는 식물에 전혀 없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 양으로 너무 부족하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비타민 B12가 주로 많은 것이 어디냐? 동물성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의 베저터리언들 같은 경우는 비타민 B12를 별도로 구입을 해서 보충을 해줍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채식을 하는 분들은 그 영양 정보는 좀 담아두시고 동물성이라 하더라도 그거는 좀 보충을 하시는 게 건강 유지에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원칙 네 번째는 유전자는 스스로 질병을 일으키지 않는다. 어떤 유전자가 발현될지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영양소다 라고 원칙 네 번째를 해놓으셨어요. 이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부모가 암에 걸려서 돌아가셨다고 해서 나도 꼭 암에 걸린다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유전적인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유전자는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왜? 부모한테 물려받은 유전자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게 꼭 암에 발현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3% 이하라고 콜린 캠벨 박사가 앞에서도 밝혔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내가 유전자를 받고 태어났다고 해서 모두 암에 걸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게 결국 뭐라고요? 영양소라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생물학 쪽에서 가장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 후생 생물학이죠. 결국 내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유전자를 물려받긴 했지만 이게 발현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은 결국 우리가 먹는 음식이 결정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의 설명은 뭐냐면 모든 질병의 기원은 유전적인 요인에서 비롯된다고 말할 수 있다. 유전자는 좋은 것이건 나쁜 것이건 우리 몸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암호다. 유전자 없이는 암도 없다. 유전자 없이는 비만, 당뇨, 심장질환도 없다. 하지만 유전자 없이는 생명도 없다. 그렇지만 유전자가 병을 일으키는 것은 음식이다라는 얘기예요. 네, 영양소다. 그래서 좋은 거를 많이 골라 먹여야 될 거고요. 306페이지에 보면 이거에 대해서 유전자는 활성화되지 않거나 발현되지 않는 경우에는 생화학적으로 휴지 상태로 남아있다. 휴지 상태의 유전자는 건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런 사실은 과학자와 보통 사람들 대부분 잘 알고 있지만 그 중요성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어떤 유전자는 휴지 상태로 남아있도록 하고 어떤 유전자는 발현되도록 할 수 있을까? 그 대답은 환경, 특히 식습관이다 라고 못을 박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좀 좋은 거를 좀 먹이셔야 될 거고, 원칙 5번째는 영양소는 유독한 화학물질에 해로운 영향을 조절할 수 있다라는 게 원칙 5번째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크릴아마이드, 니트로사민, 아질산염, 알라, 헤테로사이클릭 아민, 아플라톡신 같은 모두 암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였다. 지금 얘기한 건 화학물질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독성 화학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와 암을 일으킨다고 믿는다. 그런 이유로 인해 가축의 항생제나 호르몬을 주사하는 것도 건강에 나쁘다며 반대한다. 자연적이지 않은 화학물질이 들어있는 육류를 먹는 것은 완전하지 못하다는 생각에서다. 그러나 육류에 도사리고 있는 진짜 위험은 고약한 화학물질에 존재하는 상관없는 영양의 불균형이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첫 주차에도. 독소가 굉장히 많아도 그게 결국 암이나 만성질환을 일으키는 것은 뭐라고요? 동물성 단백질이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원칙 5번째로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동물성 단백질을 얼마큼 줄여야 될까 각자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시간도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원칙 6번째입니다. 원칙 6번째는 영양소는 질병을 예방할 뿐 아니라 질병의 진행 과정을 중지시키거나 치료할 수 있다. 이 얘기는 현대의학 의사 선생님들께서는 음식으로 병을 치료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게 이제 어떤 입장이냐면 두 가지 입장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동양의 모든 것들은 이론론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과 인간은 하나다. 그래서 뭐 하늘이 곧 인간이고 인간이 곧 하늘이고 인내천사상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었던 거고 그래서 순환 주기를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양에서는. 그래서 이제 뭐 인도에 이런 데서는 환생 얘기도 나오고 하는 거고 그런데 서양의 모든 문화의 뿌리는 플라톤의 이데아에서 나오는데 이게 약간 어려운 얘기긴 해요. 근데 뭐 이런 건 중요한 얘기들은 아니고요. 이데아는 동상과 이상이 있다라는 거죠. 현실 세계와 이상 세계가 있는 이분법이 논리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원론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서양 의학 같은 경우는 어떤 관점이냐 하면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따로 있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어서 병을 못 고친다. 동양은 어때요? 음식 동원이라 그러잖아요. 음식과 약은 같은 원리로 적용된다라고. 그래서 동양의학에서는 음식을 잘 먹으면 병이 고쳐진다라는 입장인 거고 서양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콜린 캠벨 박사는 영양소는 질병을 예방할 뿐 아니라 질병의 진행 과정을 중지시키거나 치료할 수 있다. 이게 원칙 6번째인데 여기 굉장히 많은 심오한 철학들이 담겨 있는 얘기들이거든요. 우리가 제대로 된 음식을 먹게 되면 질병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질병의 진행 과정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랬어요. 결국 아픈 사람도 식습관을 바꾸고 식습관 때문에 병이 생겼기 때문에 그 식습관을 바꾼다고 한다면 그 병은 개선될 수 있다라고 지금 강조하시는 거예요. 311페이지에 보게 되면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무가공식품 식물성 식이요법이 심장 질환을 돌이키고 당뇨병 환자들에게 체중을 줄이고 약이 필요 없게 만들고
정상적인 당뇨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게 한다고 밝혀졌다. 또한 치명적인 피부암 형태인 흑색종도 생활 방식의 변화로 약화시키거나 돌이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라고 책에 기술되어 있고요. 그 밑에 보면 놀랍게도 질병들 가운데 일부는 식이요법으로 질병 과정이 느려지거나 완화되기도 했다. 제1형 당뇨병이라도 올바른 음식을 먹으면 약에 덜 의존하게 된다는 연구도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완전히 약을 끊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덜 의존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는 거예요. 류마티스 관절염도 다발성 경화증과 마찬가지로 식이요법으로 질병의 진행 단계를 늦출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사실 예방 조치는 몇 배의 치료 효과를 낸다. 초기부터 좋은 음식을 먹으면 좋은 건강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이미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라도 영양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예, 결국 우리가 먹은 음식을 가지고 우리 몸은 우리 세포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칙 7. 특정 질환에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 영양소는 다른 질병에도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어떤 질병의 특효약이다라고 알려진 것들은 그 병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질병에도 효과를 나타낸다라는 거야. 효과적으로 작용한다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 세포를 만들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좋은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 전체에 좋은 음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좋은 음식을 골고루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원칙 8. 좋은 영양은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모든 부분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 이 얘기 똑같은 얘기거든요. 사실은 원칙으로 빼놓으셨긴 했지만 거기에 보게 되면 음식과 영양은 건강에 일차적인 중요성을 갖는다. 먹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의 가장 친밀한 만남일 것이다. 우리가 먹는 것은 우리 몸의 일부가 된다. 그러나 신체 활동, 정신적인 건강, 건강한 환경과 같은 다른 일들도 중요하다. 다양한 영역을 건강 개념으로 통합하는 것은 서로 상호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것이 전인적이라는 말의 개념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정신 따로 몸 따로 이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특정한 약이 필요한 것도 상황에 따라서는 약도 필요하지만 결국 우리 몸을 예방을 할 수 있고 질병을 예방을 할 수 있고 질병이 진행되는 것 이런 것들을 늦추거나 정지시킬 수 있는 것들은 전부 뭐라고요?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기인한다. 그게 참 통탄할 일들이 되게 많죠. 요즘 이제 인터넷이나 이렇게 보면 어떤 일들이 있어요. 그렇게 딸기들을 또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케이크에도 딸기가 들어가 있고, 뭐 딸기가 너무 맛있어서 매일 딸기를 사다 먹겠다, 뭐 이런 글도 올리는 분들도 있고. 근데 노상 말씀드렸지만 딸기는 초여름에 늦봄에 나와서 초여름, 여름이 진입되기 전에 먹는 음식이거든요. 근데 이게 한겨울에 나온다라는 거는 정말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딸기는 또 우리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요? 잘 물러지잖아요. 근데 지금 딸기들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탱탱하죠. 어느 과일집에서는 아예 써놓고 팔더라고요. 넙치 딸기라고. 그 얘기가 뭐냐면 넙치의 유전자하고 딸기의 유전자를 결합시켜서 나오는 것들이 요즘 딸기거든요. 그럼 그게 딸기일까요? 넙치일까요?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음식이라는 것이 항상 뭐 농약을 널치고 뭐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제철에 나는 음식을 얘기하 그것도 포함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수박은 왜 여름에 날까요?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니까 수분을 보충하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럼 귤은 왜 겨울에 나올까요? 뭐 겨울에 자라는 거기도 하지만 겨울에는 비타민 C를 섭취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뭐 섬초나 뭐 시금치 이런 것들이 겨울에 또 나오는 이유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필요한 영양소들을 섭취할 수 있도록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누가요? 엄마들이요. 그 음식을 선택하는 건 엄마이기 때문에. 근데 엄마들 자체가 딸기를 너무 좋아하죠. 그게 문제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315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선택하는 음식은 대사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질병의 발현, 촉진, 그리고 심지어 회복에도 영향을 미친다. 신체 활동, 정서와 정신 건강, 우리 환경에도 영향을 준다. 이 모든 것이 겉으로는 별개의 영역으로 보이지만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아까 말씀드린 이론론이랑 입장을 콜린 캠벨 박사도 말씀을 하시네요.
이제 무엇을 먹을 것인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제목 보면 현대인들이 제일 싫어할 만한 얘기가 있어요. 육류를 완전히 없애야 할까라고 물음표하고 소제목이 있는데 중국 연구에서 얻은 결과는 동물성 식품의 섭취 비율을 낮추면 건강해진다고 했다. 심지어 그 비율이 칼로리의 10%에서 0%로 감소되어도 좋은 점이 있었다. 따라서 적어도 퇴행성 질환을 가진 사람에게는 동물성 식품 섭취의 비율을 0%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식생활에서 동물성 식품을 모두 없애려는 노력은 하되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는 없다. 맛 좋은 채소 스프에 닭고기가 들어있다거나 통밀 가루빵에 계란이 들어간다고 해도 개념치 마라. 이런 정도의 양은 영양학적으로 별로 중요치 않다. 네, 전혀 드시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전체 식단의 몇 %요? 10% 이하. 특히 질병이 있으면 몇 %요? 7% 이하로 줄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전혀 먹지 말라는 게 아니고 또 정 드시고 싶으시면 어떤 식으로 하셔야 된다고요? 우리 조상님네들이 썼던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조상님네들이 육류를 전혀 안 드셨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드셨죠. 어떤 형태로요? 삼겹살 형태로요? 천만의 말씀. 우리 조상님네들은 삼겹살이라는 걸 안 드셨어요. 어떤 형태였냐면 수육 형태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 육류를 굳이 먹여야 되겠다면 어떤 형태로 먹이라고요? 수육 형태로 먹이시라는 얘기예요. 그것도 어느 정도로요? 전체 식단의 10% 이하로 줄여주시면 그런 문제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완전히 없어진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321페이지에 보면 20페이지에도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는 좀 생략하더라도 21페이지, 321페이지에 동물성 식품을 피하라고 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식이요법은 음식에 관한 근본적인 사고의 전환을 요한다. 무슨 일이든 절반 정도 실천하는 것이 힘들다. 동물성 식품을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면 먹게 될 것이고 생각보다 많이 먹게 될 것이 분명하다. 이래서 동물성 식품을 피하라는 의미고요. 두 번째는 식욕에 대한 박탈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새로운 식습관을 놓고 식물성 식품이면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어 좋다는 긍정적인 생각보다 동물성 식품은 먹을 수 없다는 제한적인 면이 많아지면서 식습관을 장기간 유지하기 힘들어진다. 네.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동물성 식품을 좀 피하라는 얘기고요. 이거는 벌써 미국 심리학계에서 다 결정이 된 거거든요. 어떤 거냐면은 학생들에게 머그컵을 나눠줬어요. 머그컵을 나눠주고 무료로 줬는데 이걸 판다고 할 때 얼마에 팔겠느냐 라고 했고 살 때 얼마에 사겠느냐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러면 공짜로 얻은 거로 알기 때문에 사겠다는 사람은 한 $2 정도를 제시해요. 팔겠다는 사람은요 $10 이상을 제시하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던 거를, 인간의 모든 심리는 가지고 있던 거를 내놓는 거에 대해서 더 공허감이라고 할까, 손실감을 느낀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육류를 막 먹었는데 살 빼기 위해서 건강을 해서 육류를 안 먹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 이게 손해 본다라는 느낌 때문에 더 찾게 돼 있다라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위주로 먹어야 된다고요? 식물성 위주입니다. 특히 누구는요? 동양인들은, 특히 한국 사람들은요. 우리 어금니 구조를 봐도 동물성 식품을 많이 먹는 어금니 구조가 절대 아닙니다. 네. 이제 네 번째 마지막인데요. 이거는 누구를 위한 파트 4에서 누구를 위한 건강인가 그래가지고 현대의학과 이제 이런 것들을 약간 좀 비판을 해놓으셨어요. 그렇다고 아주 심하게 해놓으신 건 아닌데 어쨌든 과학의 어두운 이면 이래가지고 332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득을 취하기 위해 사기, 책략, 노골적인 속임수는 인간의 역사만큼이나 오랜 것이고 그런 속임수로 인해 사회에서 가장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건강 분야일 것이다. 영원히 건강을 잃는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 직접적이고 강렬한 경험은 없다. 아픈 사람들이 몸이 좋다면 무엇이라도 믿고 따르려고 애쓰는 것도 이해할 만하다. 건강을 잃은 사람은 매우 취약한 고객 집단이다. 이걸 왜 해놓으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마케팅에 의해서 필요 없는 것들을 엄청나게 먹는다라는 얘기예요. 속지 말라는 얘기인 거고요. 355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분이 이제 여기 이제 자기의 이력을 약간 써놨는데 공공영양정보위원회에서 나온 보고서 이래가지고 해놨는데 저지방 식이요법이 부정직한 사기극이라고 하고
과학원 보고서는 그 반대로 말한다면 대중은 어느 것이 옳은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러니까 굉장히 헷갈리는 게 그거죠. 어느 날은 뭐 이게 좋다 그러면은 이게 좋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이거는 나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도대체 뭘 믿고 선택을 해야 될지 그런 선택의 문제들이 상당히 어렵죠. 그건 각자가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아,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기술을 하셨는데 355페이지에 과학의 편협함은 전 조직으로 퍼져나갔다. 암연구협회의 존립을 어렵게 한 것은 미국 암학회뿐만 아니었다. 국립암연구소 공보관실, 하버드대학 의과대학, 그리고 다른 의과대학이 있는 대학들도 암연구협회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고 어떤 경우에는 적대감을 드러냈다. 결국은 암연구협회라고 하는 것은 학자들이 모여서 암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렵게 만든 게 누구라고요? 국립암연구소, 공보관실, 미국 암학회, 하버드대학 의대, 다른 의과대학 이런 데서 적대감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의과대학의 적대감에 놀랐지만 전통 깊은 미국 암학회가 이런 모함에 가담했을 때 사실상 기성의학계라는 것이 분명해졌다. 이런 거대 세력은 식생활과 암, 다른 질병 사이에 심각한 연관성이 있다는 생각에 심기가 불편했다. 미국의 의학은 증상이 나타난 이후에 약물이나 수술로 질병을 치료하는 사업이다. 콜린 캠벨 박사 같은 경우는 국책 사업을 했던 분이거든요. 그런 분도 연구가 끝난 다음에 이런 논문을 발표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은 상당한 현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미국의 의학만 이럴까요? 아니면 현대 의학 자체를 비판하신 걸까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콜린 캠벨 박사는 현대의학 자체를 얘기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362페이지에 보게 되면 육식을 즐기는 간호사들 그래가지고 전체 단백질의 70%를 동물성 식품에서 얻는다는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과일과 채소를 적게 섭취한다는 것이다.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은 식물성 식품을 먹는다고 해도 대부분 지방, 설탕, 소금을 첨가한 고도로 가공된 식품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미국 농무부는 전국 단위의 학교 급식 프로그램에서 프렌치 프라이를 채소로 간주했다. 프렌치 프라이드 감자기 때문에 채소로 분류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현실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미국의 케이스는 그랬다라는 거예요. 프렌치 프라이드가 채소인가요? 감자튀김이 채소인가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378페이지에 사회에서 과학의 역할은 세상을 관찰하여 의문점을 파헤치고 가설을 세워 시험하고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든 편견 없이 결과를 해석하는 것이다. 이런 결과를 생활 방식에 어떻게 통합할지 선택하는 사람은 대중이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가능한 최고의 정보를 줄 의무가 있다. 그 정보를 이용해 소비자들이 결정을 내려야지 우리가 대신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 연구에 비용을 지불하는 것도 그들이고 그 정보로 무엇을 할지 결정하는 것도 그들이다. 그런데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면 이런 식단을 먹어야 된다 하고 아예 권장사항으로 그냥 권장을 해버리죠. 정부 기관들에서. 그러니까 개인들이 생각을 하거나 이런 책을 통해서 어떤 객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들이 과연 있느냐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 1년에 독서량이 한 권도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을 과연 국민들이 읽을까? 과연 올바른 정보를 취사 선택할 수 있을까? 한번 깊이 의문이 생깁니다. 382페이지에 보게 되면 식품 회사들과 협회들은 제품이 구매력을 얻고 시장에서 매출을 올릴 수 있다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중 하나는 자사식품이 건강에 좋은 영양소가 들어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동시에 이런 회사들과 협회들은 제품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여론이 형성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 만일 자사 제품이 암이나 다른 질병과 연관되어 있다고 하면 이윤과 소득은 날아가 버릴 것이다. 따라서 식품 사업에 관련된 사람들은 제품이 좋다고 적어도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해야 한다. 이런 과정에서 영양학은 마케팅 사업이 되어버렸다. 영양학의 대가가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385페이지에도 보면 1915년에 설립되어 탄탄한 조직력에 자금 지원을 잘 받는 미국 낙농업협회는 우유를 홍보해온 지 거의 100년에 이르렀다. 우유 말씀이에요. 1995년 두 개의 주요 우유 산업 진단은 기존 조직의 명칭을 대리어 매니지먼트사라고 바꾸면서 새로운 면모를 과시했다. 이 집단의 목적은 웹사이트에 언급한 대로 미국이 생산한 유제품의 수요를 늘리자는 한 가지였다. 이 사업을 펼치기에 그들은 2003년도 마케팅 예산입니다. 1억 6,500만 달러를 넘게 잡았다.
지금은 훨씬 더 하겠죠. 가뜩이나 이제 사람들이 우유를 잘 안 먹으니까. 그래서 이제 정부도 비판을 했어요. 395페이지에 보면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라고 해가지고 흡연, 사고, 생활 방식이나 환경적인 요소보다도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 비만증과 당뇨병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가운데 우리는 건강을 잃어가고 있으며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바로 우리가 먹는 음식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가 우리를 건강으로 이끌어 가야 하지 않을까? 물음표였어요. 결국은요,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뭘 비토하셨냐 하면 영양소 권장량 잘못됐다라고 아주 되게 목소리를 높이세요. 409페이지에 보게 되면 우리가 낸 세금이 영양의 연구에 쓰이는 일이 드물다면 도대체 어떤 연구를 지원하는 데 쓰이는 것일까? 우리가 낸 세금 중에서 영양학에 대해서 연구한다고 해서 많이 하는데 미국의 케이스예요. 국립보건원이 매년 납세자들의 돈으로 지원하는 연구는 대부분 약품, 보충제, 의료기구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다. 영양학 연구는 없다는 얘기예요. 되게 재밌는 사실이죠. 411페이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앓고 있는 만성질환은 나쁜 음식을 먹어서 우리 몸을 공격한 결과다. 어떠한 화학적 요법도 건강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에 미치지 못한다. 명백한 사실은 현재의 치료법이 대부분 어느 정도의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예. 그래서 건강한 음식을 선택하라는 얘기고요. 또 어떤 언급을 하셨냐면 학교 급식 프로그램, 미국 케이스긴 하지만 학교 급식 프로그램도 언급을 하셨고요. 449페이지에 이제 결론적인 얘기는 이제 콜린 켈백 박사님도 뭐라고 하셨냐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서양 의학의 아버지인 히포크라테스도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주요 방법으로 식이요법을 옹호했다는 사실이다. 조지 맥킬와인이 식이요법으로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도 미국 암학회를 창시한 프레데릭 호프만이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식이요법이라고 말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안 밝힌다는 얘기예요. 플라톤은 그 서양의 유명한 그 플라톤, 이원론을 만들어낸 플라톤 같은 경우는 동물성 식품을 먹음으로써 얻게 되는 거짓된 풍요로움은 단지 고통, 질병, 토지 분쟁, 변호사와 의사들의 난립으로 이끌 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오늘 이후로 동물성 식품을 어떻게 줄이고 좋은 식품을 먹는지가 우리 아이들과 우리 가족의 건강과 직결된다는 거를 좀 주부님들께서 명심하시고 좋은 식단을 선택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